그거 엄마 수술비야요. 며칠 늦는다고 안 죽어. 지금 그 말 진심이야? 환자분 어머니 되시죠? 담낭에 자리 잡은 종양이 주요 혈관 경계선까지 밀고 들어와 있습니다. 3기입니다. 내일 오전 9시 전까지 7천만 원을 병원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수입 수술 재료 발주가 걸려 있어서 결제 확인되어야 오후에 수술장이 잡힙니다. 의사 선생님의 검은 사인펜이 검사지 뒷면 여백에 검고 굵은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옆으로 숫자 7, 1000, 만 원이 또박또박 적혀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읽으면서도 이상하게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무릎 위에 올려둔 제 오른손이 어느새 왼손을 꽉 쥐고 있었고 검지 손톱이 엄지살을 깊숙이 파고들어 반달 모양의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와 복도 끝까지 걷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발밑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호자용 자동 커피 자판기 앞에서 저는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을 기대며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핸드폰 잠금을 풀고 계산기 앱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숫자 키를 여러 번 잘못 눌렀습니다. 출판사 어린이책 편집부 월급 260만 원. 급여 통장 잔액 900만 원. 서울 변두리에 있는 어머니 전셋집 보증금 4,500만 원. 3년째 붓고 있던 5년 만기 저축성 보험원금 1,300만 원. 저는 자판기 옆에 쭈그리고 앉아 한 줄 한 줄 숫자를 더해 내려갔습니다. 합계 6,800만 원. 7천만 원까지 딱 2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학 후배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교정교열 후임으로 저를 잘 따랐던 아이였고 결혼식 때 저에게 가장 큰 축의금을 넣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세 줄로 짧게 써서 보냈습니다. 3분도 지나지 않아 200만 원이 제 계좌에 찍혔습니다. 계산이 끝나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유리문 밖에는 겨울 찬바람이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은행 영업점으로 달렸습니다. 창구 앞에서 보증금 반환 중도 해지 서류에 서명을 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축성 보험도 중도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지 환급 공제액 140만 원이 빠진다는 붉은 경고창이 떴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모든 돈이 제 개인 계좌에 모인 것은 저녁 6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다시 남편과 함께 쓰는 공동가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전에 병원 자동이체가 실행되려면 공동계좌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결혼 직후 남편이 부부는 한마음이어야 한다며 만들어준 계좌였고 저는 그 계좌 비밀번호를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수동 신혼 전세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 서동우는 이미 안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 끝자락에 웅크리고 앉아 중환자실 면회 시간을 알리는 병원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자
비로소 참고 있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젊어서 홀로 떡집을 꾸리시며 저를 키우신 어머니였습니다. 손등은 언제나 밀가루에 터져 있었고 발에는 사시사철 뒤축이 다 다른 낡은 털 실내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낡은 실내화 앞코에 오늘 아침 화장실 바닥에서 묻은 얼룩 2개가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병원 자동이체가 실행되었는지 확인하려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지문을 인식하고 거래 내역을 불러오는 몇 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몇 초였습니다. 화면이 열리자마자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공동 계좌 잔액 0원. 마지막 출금 내역 어젯밤 11시 42분 서동훈 본인 계좌로 7천만 원 전액 이체.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컵에 막 뜯어부은 떡국이 김을 올리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국물을 후루룩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여보, 공동 계좌 돈이 다 비어 있어요.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끝에 가래떡 한 조각이 대롱대롱 매달린 채 허공에서 흔들렸습니다. 아, 그거. 동석이 사채 이자 막는 게 더 급해. 이번에도 못 막으면 집 넘어가게 생겼대. 장모님 수술은 2, 3일 미뤄. 3기라며. 며칠 늦어진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그 젓가락 끝에 떡 한 조각을 정확히 3초간 응시했습니다. 그 3초 동안 결혼 5년이 한꺼번에 제 안에서 접혀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앱을 열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112. 그리고 한 박자 뒤 한 번 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남편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른 전화 한 통을 더 걸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법무법인 가사팀에서 일하는 친구 한지혜의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2번도 채 가기 전에 지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지금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지혜는 어느 것 하나 되묻지 않았습니다. 20분 안에 간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남편 서동훈은 그제야 식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젓가락을 떡국 그릇 안에 집어 던지듯 내려놓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전화를 해? 미쳤어. 목소리가 금세 커졌지만 저는 이미 그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한 가지 숫자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42분. 어머니의 수술 시간을 내일 아침 9시로 맞춰두고 제가 잠든 사이 그가 조용히 계좌에 손을 대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짐 가방 하나를 꺼내 어머니의 환자복과 세면도구를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남편이 거실을 서성이며 어떻게든 말을 섞어보려 했지만 저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섞는 순간 제 결심에 균열이 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려면 결혼 5년을 처음부터 되짚어야 하겠지만 오늘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뒤 어머니께
제대로 된 생신상 한 번을 차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님 서정숙 여사님의 환갑은 호텔 연회장에서 300만 원짜리 상으로 차렸지만 저희 어머니의 환갑은 동네 백반집에서 미역국 한 그릇으로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도 낡은 털 실내화를 신고 계셨고 저는 그 실내화를 바꿔드리겠다는 말을 속으로만 삼키다 말았습니다. 25분 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지혜가 먼저 도착했고 그 뒤로 4분쯤 지나관할 경찰서 경제팀 박경이라는 분과 경찰 2분이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빠졌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소파 뒤로 물러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저기 이게 도대체 부부 사이 문제로 뭘 신고까지 해요. 이거 집안일이에요, 집안일. 지혜는 그 말에 답하지 않고 식탁 앞으로 걸어가 조용히 제 핸드폰을 건네받았습니다. 박경희님 앞에서 지혜는 거래 내역 한 줄 한 줄을 짚어가며 상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서연이 병원 수술비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서 공동 계좌로 7천만 원을 이체했고 같은 날 밤 11시 42분 배우자가 본인 계좌로 전액 이체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부부 공동 자금을 무단으로 본인 계좌에 옮긴 행위는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횡령 성립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박경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문이 닫히자 지혜는 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래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너는 우는 대신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안 어딘가에서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한 문장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울지 말자, 오늘부터는. 그날 저는 어머니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혜의 차를 타고 다른 대학병원 외과 응급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검사 기록을 이관받고 일주일 뒤 수술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부족했던 7천만 원은 친정집 전세를 중도 해지한 보증금이 돌아오는 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지혜는 계약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래야, 오늘부터 나는 너의 친구가 아니라 내 담당 변호사야. 정식으로 사건 수임하자. 저는 그 종이 위에 제 이름 석자를 조금의 떨림도 없이 적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한참 바라보다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닦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년간 흘릴 눈물은 오늘 아침 식탁 앞에서 이미 다 마르고 난 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2개의 전선을 동시에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생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 이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2가지 중 어느 하나도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서울 서부의 한 대학병원 외과 병동이었습니다. 어머니 김말순 여사님은 이관된 병원 일 인실에 입원해 수술 전 검사를 다시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병상 위에서도 저를 볼 때마다 당신의 손이 아닌 제 손을 오히려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미래야, 엄마는 내 얼굴만 봐도 병 다 낫겠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팠는지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전선은 지혜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 뒤 지혜의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지혜는 저에게 지난 5년 동안 공동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 내역을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 남편이 부부는 한마음이어야지 하며 공동계좌를 만들어준 그날부터 저는 매달 말일마다 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계부 습관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오래 교정교열을 해온 제 성격 탓에 숫자가 들어간 모든 종이는 2번 이상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 습관이 결정적인 무기가 될 줄은 저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5년치의 거래가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매달 제 월급날에 공동계좌로 들어가는 이체 기록. 같은 달 시동생 서동석 씨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남편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금액들. 시어머니 서정숙 여사님의 해외 성지순례 경비, 명품 핸드백 결제금, 남편의 골프 회원권 분납금. 5년을 더해보니 제 월급에서 시댁 식구들을 위해 쓰인 돈이 무려 2억이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마주하며 한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오래 참아온 숨을 길게 뱉어낸 것에 가까웠습니다. 지혜는 그 파일을 프린트하여 형광펜으로 한 줄씩 칠했습니다. 노란색은 남편 본인을 위한 소비, 분홍색은 시동생에게 흘러간 돈, 하늘색은 시어머니에게 쓰인 돈. 한 장이 3가지 색으로 물든 종이가 수십 장씩 쌓였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넘기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래야, 이건 이혼 재산 분할뿐 아니라 형사사건 양형에도 그대로 쓰일 자료야. 너 정말 잘 모아뒀다. 그 사이 남편 서동우는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지혜에게 넘겨 증거로 저장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부부 사이에 왜 이러냐며 회유했고, 그 다음엔 너 때문에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다며 원망을 쏟았으며, 마지막에는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말 뒤편에는 여전히 젓가락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가래떡 한 조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늦어진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 그 한마디가 제 귀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제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미래야, 내일 내가 잘못되더라도 너만 탓하지 마라. 너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애썼다. 저는 어머니의 손등 위로 제 이마를 잠시 대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엄마만 건강하게 돌아오시면 돼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밤의 마지막 눈송이가 느리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며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어머니 수술은 8시간을 넘겼습니다. 저는 수술실 문 앞 대기 의자에 앉아 8시간 내내 같은 자세로 있었습니다. 허리가 접히지도 다리가 저리지도 않았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하면 몸은 오히려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께서 나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표정을 가장 먼저 살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눈꼬리에는 희미한 안도의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종양은 깨끗하게 절제했습니다. 혈관 침투는 없었어요. 이제 회복실로 옮겨드리고 일반 병실로 올라오면 면회 가능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딱 한 번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들이마신 숨이 얼마나 길었는지 주변의 공기가 제 안으로 전부 빨려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래야, 오늘 검찰 측에서 서동훈 씨에게 정식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 통지를 보냈어. 혐의는 특경법상 횡령과 가정폭력에 준하는 경제적 학대. 이혼 소장은 이번 주 안에 법원에 접수할 거야. 저는 병원 복도 자판기 앞에 서서 전화를 받으며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야, 나 흔들리지 않아. 고마워. 지혜는 웃음 섞인 숨을 한 번 내쉬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너 진짜 지독하다, 미래야. 근데 그 지독함이 지금 너를 구하는 거야.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진동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분 뒤 또 다른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낯선 번호가 울렸을 때 저는 지혜의 사무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 두 개가 번갈아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서정숙 여사님과 시동생 서동석 씨였습니다. 며느라,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우리 동훈이를 경찰서에 보내. 네가 뭔데? 네가 뭘 안다고. 시동생 서동석 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더 크게 울렸습니다. 형수님, 우리 형을 형사사건으로 몰아가면 이 집안 전부 인생 망합니다. 당장 고소 취하하세요. 안 그러면 형수님도 편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는 쪽이 상대를 가장 초조하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이미 5년간 배워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의 사무실에서 저희는 서류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음성 녹취 전문 기록과 함께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수십 통의 협박성 전화를 건 사실을 묶어 추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혐의는 공갈과 협박. 지혜는 서류를 봉투에 담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쪽 가족 전체가 한 덩어리로 묶여 들어오는 거야. 내가 한 건 신고 한 통이지만 그 뒤에 불은 저쪽이 스스로 붙인 거라고. 저는 봉투 위로 손을 얹고 조용히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밤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은 어제와 같았지만 그 빛을 바라보는 제 눈빛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공동계좌 비밀번호 앞에서 망설이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과 제 어머니와 제 남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복도의 긴 창 너머로 저는 오랜만에 제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유리에 비친 저의 어깨가 생각보다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내시고 일반 병실로 올라오셨습니다. 첫 번째 면회가 허락된 날, 저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계셨고 작은 머리맡 스탠드의 노란 빛이
어머니의 얼굴 위로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가느다란 팔 안쪽에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줄이 코 밑에 살짝 걸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상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작고 단단했습니다. 평생 밀가루를 반죽하시고 찜기를 들어 올리시며 만들어진 손이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깊이 팬 주름과 오래된 흉터들이 있었고 손등에는 푸르스름한 혈관이 지도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 위에 제 뺨을 한번 대었다가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기척에 살며시 눈을 뜨시며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직 말씀을 오래 하시면 안 된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많은 말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어머니께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폭신하고 미끄럽지 않은 밑창이 두꺼운 새 실내화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털 실내화 대신 이번 겨울부터 신으시라고 제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실내화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그 한마디에 저는 오래 참아둔 숨을 한 번 더 길게 내뱉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로 나오자 지혜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혜는 종이 쇼핑백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 동안 제가 감당해온 시댁 식구들의 결제 증빙 원본이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제 손에 쇼핑백을 건네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래야, 이거 내일 조정기일에 제출할 핵심 증거야. 너 이 돈 한 푼 빠짐없이 돌려받아야 해. 저는 쇼핑백의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야.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다 돌려받을 거야. 지혜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병원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잔잔한 숨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5년의 결혼 생활을 조용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남편 서동훈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부터 어제 아침 식탁 앞에서 그가 내뱉은 한마디까지 저는 그 긴 시간 속에서 제가 놓쳤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결혼 반년도 되지 않아 시동생 사업자금 1천만 원을 들이밀었을 때 시어머니의 해외 성지순례 경비를 당연하다는 듯 제 월급 이체일에 맞추어 요구해 왔을 때 남편이 자기 부서 회식 비용을 공동계좌에서 결제하면서도 저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저는 그 어떤 순간에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항상 제가 조금 더 참는 것으로 관계를 덮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아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누군가 한 사람의 삶을 조금씩 먹어치우는 관계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창밖으로 새벽빛이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스탠드에 노란 빛이 서서히 옅어지고 자연의 빛이 커튼 틈새로 들어와 어머니의 이불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내일은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한 번 더 쓸어보았습니다. 5년의 기록이 이제 제 손끝에서
한 장 한 장 펼쳐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정 기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판사에 출근했습니다. 편집부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어제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어린이책 교정지를 펼쳤습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일을 손에서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의 두 어깨 위에 얹혀 있을 몫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편집부 전화가 울렸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였습니다. 윤 대리님, 로비에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상당히 흥분하신 상태로 대리님을 찾고 계셔서요. 두 분이세요. 저는 수화기를 잡은 손이 순간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팀장님께 짧게 양해를 구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생각보다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서자마자 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어디 있어요? 윤미래 나오라고 해요. 시어머니 서정숙 여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옆에 시동생 서동석 씨가 양복 차림으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로비의 경비 직원과 안내 데스크 직원이 두 분을 말리려 애쓰고 있었고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로비에는 출판사 직원 여럿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두 분이 서 계신 소파 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이곳은 제 근무지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밖에서 하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으셨습니다. 저는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 속 핸드폰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시동생 서동석 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수님,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우리 형 인생 망치면 형수님도 끝입니다. 고소 취하하세요. 당장.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제 쪽이 아닌 그분들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비 직원이 무전기를 들어보안 팀을 호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 보안 직원 두 분이 추가로 내려오셨습니다. 결국 두 분은 로비에서 정식으로 퇴거 조치되셨고 저는 녹음 파일을 저장한 뒤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2층 편집부로 올라오는 동안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길에 곧장 성수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난 며칠 저는 친정 근처 고시텔에서 잠만 자고 있었는데 그날은 옷가지와 책 몇 권을 마저 챙겨오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한 저는 낯선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복도 바닥에 박스 4-5개가 어지러이 쌓여 있었고 그 위로 제 옷가지와 책, 그리고 어머니께서 결혼할 때 주신 자수 손수건 한 장이 반쯤 삐져나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도 서럽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자수 손수건만은 꼭 집어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그 손수건을 집어 가슴 가까이 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결혼 전날 밤 제 손에 쥐어주시며 한 땀 한 땀수를 놓아주신
분홍 매화 무늬가 곱게 새겨진 손수건이었습니다. 박스 하나를 한 팔로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짐 가방을 끌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층 로비를 빠져나와 골목길 가로등 아래에 잠시 섰습니다. 겨울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한 번 더 쥐었다 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한 땀 한 땀이 제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손수건을 다시 어머니의 손에 돌려드리는 날,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겠다고. 검찰은 2주일 뒤 남편 서동훈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같은 주의 지혜는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 나란히 진행되면서 저는 법원 출입 일정을 매주 달력에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는 제법 큰 사무실에서 선임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첫 변론 기일부터 익숙한 주장을 꺼내셨습니다. 공동 계좌의 성격상 부부 양측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이며 배우자의 자금 운용을 곧바로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시동생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은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긴급한 지출이었으며 이는 배우자 묵시적 동의의 범위 내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덧붙이셨습니다. 지혜는 그 주장에 길게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가지만 조용히 지적해 두었습니다. 첫째, 해당 자금은 피해자의 친정어머니 수술비 명목으로 당일 오전 자동이체가 예정된 특수 자금이었으며 피고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 둘째, 공동계좌의 자금 출처는 5년 내내 피해자의 급여와 개인 자산이었고 피고인의 자금 기여는 거의 발생한 바가 없다는 점. 지혜는 이 두 문장을 읽어내려간 뒤 5년치 이체 내역이 정리된 파일 한 권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법원 계단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다음 재판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을 해주었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곱씹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은 그 시간 동안 제가 버텨야 한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간호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니께서 수술 부위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셔서 항암 치료 시작 일정을 한 주 더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아직 기준치에 못 미치셔서요.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간신히 그 한마디만 내뱉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5년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어떤 둑이 아주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법원 앞 계단에 앉은 채로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울음이라기보다 긴 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새어나오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눈가가 젖기 전에 저는 이미 어깨부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제 옆자리에 누군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종이컵 하나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5분쯤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종이컵의 온기만 손바닥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지혜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미래야, 지금 이 밤이 가장 캄캄한 밤일 거야.
이 밤을 넘기면 너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건물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 계단 위로 어두운 겨울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도 이상하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장 두려워해야 했던 순간은 5년 전에 이미 지나간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천천히 삼켰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가슴 한가운데로 내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어머니 앞에서는 분명히 웃어드리자. 그 긴 겨울밤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이혼 소송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혜가 준비해둔 핵심 자료는 단 한 가지, 제가 5년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내려받아 저장해 둔 공동 계좌 거래 내역 전체 백업 파일이었습니다. 그 자료의 총 이체 건수는 1,800여 건이 넘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4천만 원이 상대방 가족 전체를 위해 사용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한 가지 부록을 덧붙였습니다. 각 이체 건별로 입금자, 수취인, 결제 사유, 사용처를 꼼꼼히 분류한 5가지 색깔의 표였습니다. 노란색은 남편 본인 소비, 분홍색은 시동생 서동석 씨에게 흘러간 자금, 하늘색은 시어머니께 사용된 비용, 녹색은 시댁 전체 경조사 비용, 그리고 회색은 미분류 항목이었습니다. 판사님은 그 표를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피고인 신문 때였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가 남편에게 해당 자금 이체가 배우자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 답변하도록 유도하셨지만 지혜가 바로 반대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남편 앞에 5년 전 결혼 직후에 두 분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직접 쓴 문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 공동계좌는 우리 둘 다 큰 지출 있을 땐 반드시 서로 상의하고 쓰기로 해. 이거 우리 부부 약속이야. 지혜는 그 한 문장을 법정 모니터에 크게 띄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약속이 5년 내내 한 번이라도 지켜진 적이 있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 저는 피해자 진술 기회를 받아 단 한마디만 법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날 잃은 것이 7천만 원이 아니라 제 어머니의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끝내고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법정 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짧은 고요 속에서 저는 제 5년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언어로 인정받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판결은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남편 서동훈 씨에게 횡령 혐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형의 집행은 법원 판단에 따라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죄 사실 자체는 정가로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민사사건인 이혼 소송에서는 제 청구가 거의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이혼 자체가 확정되었고 재산 분할에서 저는 지난 5년간 공동계좌로 흘러들어갔다 빠져나간 자금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정신적 위자료도 별도로 인정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숨을 길게 한번 뱉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혜가 양손으로 작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도 지혜를 향해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가방 안에 차곡차곡 넣는 동안 저는 5년 전 결혼식 날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그 식장에서 저는 누군가에게 맡긴 인생을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제 자신과의 약속이 아니었기에 결국 저는 오늘 이 판결문 앞에서 제 자신과 다시 약속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산다. 판결이 확정된 뒤 석 달 동안 상대방 가족에게는 연쇄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어느 것 하나 직접 찾아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판 업계가 생각보다 좁은 탓에 남편이 다니던 제약회사 쪽에서 일하는 지인 몇 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식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남편 서동훈 씨는 형사 전과 기록이 사내 인사팀에 접수되자마자 권고 사직을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영업직 특성상 임직원의 금융 관련 형사 전과를 특히 민감하게 다루는 곳이었고 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유죄 기록이 남은 이상 재직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고정적인 월급이 끊기자 그가 그동안 대신 감당해 오던 시동생 서동석 씨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곧장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일산 아파트는 남편의 명의가 아닌 시동생 부부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이자를 막아주던 현금줄이 사라지자 연체 2달 만에 은행의 독촉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사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출렁이면서 일산 아파트의 감정가는 매매 당시 가격보다 1억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결국 전셋집을 뺄 수 없는 깡통 상태에 빠졌고 아파트는 경매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경매 낙찰가는 대출 잔액에 한참 못 미쳤고 시동생 부부에게는 수천만 원의 채무만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저는 출판사 편집부에서 새로 나올 어린이책 본문 교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데스크 위 핸드폰이 한 번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경기도 지역 번호였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번호였지만 그날따라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저는 오래 듣지 않았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서정숙 여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알고 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울음과 쉰소리와 초조함이 뒤엉켜 한마디 한마디가 겨우겨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아니 미래야. 우리 동훈이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걔 지금 갈 데가 없어.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난리야. 동석이네도 집이 넘어가서 나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너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큰돈 챙겼잖니. 우리한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동훈이도 다 우리 식구 건사하려다 그런 거잖아. 저는 회전의자에 앉은 채 성수동대로의 퇴근 차량 행렬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표정에는 어떠한 떨림도 없었고 숨소리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5년 내내 저를 출판사 허들의 일꾼이라 부르시며 며느리 자리에 앉혀놓고 함부로 대하시던 그분이 이제는 제 앞에서 이런 목소리로 무언가를 구하고 계셨습니다. 제 안에는 분노도 동정도 어떤 종류의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하나가 스쳐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님이라는 그 호칭을 한번 불렀습니다. 깊은 우물처럼 고요한 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서동훈 씨를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남이잖아요. 저는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벅차오르는 듯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바로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설정 창을 열어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이 마침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 위의 교정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빨간 색연필을 들고 다음 문장의 맞춤법을 고쳐 내려가는 동안 제 손끝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 뒤 봄이었습니다. 서울에는 촉촉한 봄비가 내렸고 공기에는 따스한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분당 중앙공원 벚꽃길 위로 연분홍 꽃잎이 바람을 타고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저는 한 손에 투명 비닐 우산을 받쳐든 채 다른 한 손으로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위에는 어머니 김말순 여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지난달 재검사에서 종양지표는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재발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긴 항암 치료의 여파로 아직 어머니의 몸은 전보다 많이 야위셨지만 한동안 다 빠졌던 머리칼은 연회색 솜털처럼 다시 보송보송 자라나 있었고 뺨에도 은은한 혈색이 돌아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잡어 꽃잎 몇 장이 빙그르르 돌며 어머니의 무릎 덮개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앙상한 손을 뻗어 꽃잎 한 장을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고는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이윽고 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신 채 낮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미래아. 봄빗소리에 섞여 포근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응, 엄마. 고맙다. 그 한마디에 저는 우산을 앞으로 살짝 기울여 어머니의 어깨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막아드렸습니다. 허리를 굽혀 무릎 덮개에 가장자리를 여며 들이던 제 시선이 휠체어 발판에 놓인 어머니의 두 발에 머물렀습니다. 푹신하고 밑창이 두꺼운 새 운동화를 신고 계셨습니다. 밝은 회색 바탕에 분홍 매화자수가 한 송이 들어간 제가 지난달에 어머니께 선물해 드린 신발이었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더 이상 뒤축이 닳고 화장실 구정물 얼룩이 묻어있던 그 낡은 털실내화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콧등이 시큰해지며 목구멍으로 뜨거운 덩어리가 한번 꿀꺽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흙내음이 섞인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신 저는 다시 허리를 펴고 휠체어 손잡이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 집 근처의 아담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돌려받은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를 합쳐 전세 보증금을 완납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남향이어서 볕이 잘 들고 거실 창문으로는 작은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집입니다. 지난달 편집부 팀장님께서 저의 승진 품위서를 올리셨고 저는 이제 편집부 대리라는 새명함을 달았습니다. 월 340만 원의 급여는 큰 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두 모녀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조용하고 평온하게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제 트렌치 코트 주머니 안에서 핸드폰 화면이 짧게 켜졌다가
다시 꺼졌습니다. 저는 그 진동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굳이 꺼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날 저녁 이미 한 번 화면을 흘끗 본 적이 있기에 발신자가 누구일지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서동훈. 번호를 바꾼 모양이었고 메시지가 들어오는 시간은 언제나 새벽 3시 언저리였습니다. 미리 보기 창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미래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저는 그 문장을 그저 한 번 읽고 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사람을 도울 이유는 이제 저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복수심도 모두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5년 전 식탁 앞에서 젓가락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그 가래떡 한 조각이 이제는 벚꽃잎 한 장만큼의 무게도 제 안에 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거창한 말보다는 그저 무관심이라는 더 정확한 단어가 제 마음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분홍빛 벚꽃잎이 양탄자처럼 깔린 길을 따라 묵묵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깨 위로 벚꽃잎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간간히 꽃잎을 집으셨다가 다시 손을 풀어 바람에 날려보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코트 주머니 속에 있던 자수 손수건을 한번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 겨울 현관 앞에서 주워 올렸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분홍 매화수가 놓인 한 면이 주머니 안에서 조용히 따뜻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걸터 앉은 연세 있으신 부부 한 쌍이 저희 모녀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저 역시 가볍게 목례를 드렸습니다. 봄비가 실처럼 가늘어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연한 햇살이 비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귓가에 가까이 얼굴을 기울여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저 벤치에서 잠깐 쉬었다 가요. 어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그쪽으로 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커다란 한 장의 종이가 마침내 오롯이 저의 손 위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어떤 이야기를 써나갈지는 이제부터 제가 결정할 일이었습니다.